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독서회.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드디어 오셨어요. 이분을 모셔달라고 요청이 한 34분 정도. 네.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꼭 좀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동대순댓국에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거하게 그때 이제 오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책이 나와서 저희가 겸사겸사해서 모셨는데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제 코너로 이렇게 앞뒤에 나오고 이래서 혹시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셨던 분들은 반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사실 저도 처음이라. 방송으로는 처음이죠. 그렇죠. 네. 자, 이완배 기자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 드리면 1971년생이시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하시고 동아일보에서 사회부 경제부 기자를 하시다가 네이버 금융서비스 팀장을 거쳐서 2014년부터는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를 하고 계십니다. 저 이력을 제가 풀로 본 건 처음이에요. 이채로웠던 부분이 네이버 금융팀장이었어요. 그렇죠. 완전 그 커리어상으로 보면 극에서 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들으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동아일보에 계시다가 네이버 가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있고 하니까. 동아일보에 있다가 네이버로 가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리면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하나. 따로 초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5만 가지 일을 좀 다 겪다가 네이버를 가려고 동아일보를 그만둔 건 아니고요. 일단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네이버로 간 거죠. 네. 근데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좀 착각을 했던 게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던 거예요. 그때 거기 가면 글을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이버에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보고 알았죠. 네이버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남의 컨텐츠를 링크를 걸어주는 회사라는 걸요. 그리고 2년 정도 있는데 너무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프로께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를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9살이 되던 해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계 회사에서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낮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그러더니 내가 내 인생을 찾고 싶다.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난 그런 건 걱정 안 한다. 내 꿈을 찾아서 떠나겠다.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네. 이 김프로쇼 애청자입니다. 제 친구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가 39인데 지금 나도 결심하지 못하면 내 꿈을 영원히 달성하지 못하겠구나.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그래서 석 달 뒤에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먼저 나가라. 네 꿈을 지지한다. 나도 곧 쫓아가겠다. 하고 석 달 뒤에 제가 사표를 냈죠. 그리고 둘이 같이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새로 취직했다고. 그래갖고 저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네.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본계 외식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그분이 잘못하셨네요, 정말. 뒤통수 세게 마셨네. 저는 이제 나온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제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책을 써서 먹고 사는 게 그때까지 제가 오만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 평생을 글을 쓰고 살았고 김프로께서 하시는 것처럼 준비를 하시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10몇 년 동안 글을 쓰고 살았는데 먹고 사는 걸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책을 한 권을 딱 써보고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글로는 먹고 살 수가 없겠구나. 그 뒤로부터는 전업작가 생활을 한참 했어요. 멋진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오만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소설책 중에 다른 분 이름으로 나온 소설책인데 제가 쓴 소설책도 있고요. 정말요? 대필도 여러 권 했었고요. 글을 써주면 돈을 줄게라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건 제 경험이지만 원 작가와 대필 작가의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잘못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대필 작가는 갑의 을이 아니고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쯤 되는 사람.
한 권 다 써주고 돈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도 많고요. 아, 그래요? 자기는 새벽잠이 없으니까 인터뷰를 새벽 3시에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막 노가다처럼 굴러다니면 생활은 유지를 아주 낮게나마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책을 다시 한번 써볼 꿈을 네. 안 접고 있었는데 민중의 소리에서 제안이 온 거죠. 그때는 도저히 거기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제안이 나는 생계를 꾸려야 된다. 너 월급은 얼마를 주는 거냐 물어봤더니 가족이 없으면 80만 원, 가족이 있으면 1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또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네요. 그걸로는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랜 마음의 빚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동료들이 현장에 가서 그 고생스러운 삶을 다 사는데 저는 이제 비겁하게 주류로 들어와서 먹고 살겠다고 도망쳤다는 그 부담감이 정말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는데 요걸 1년 만에 해소를 해버리자 이런 생각 결심을 했어요. 딱 1년만 내가 여기서 같이 있고 빚을 갚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 공동체가요. 그래서 1년 뒤에 정식으로 제가 입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입사 스카우트 제의를 했던 친구가 편집국장이었는데 월급이 가족이 있으면 100만 원 이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애가 둘인데 100만 원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완배야 너 세상에서 굶어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야 웬만하면 굶어 죽는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들어와서 저만 만나면 술 마시면서 내 말이 맞지? 아직도 안 굶어 죽었잖아. 야, 되게 자랑스럽게 막 지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 네. 뭐 짐작은 대략 어림잡아서 나름 이제 결심하신 게 있어서 가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야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라. 그래서 이게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왜 민중의 소리를 오셨냐고 물어보시면. 노동해방과 조국 통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서 지금 책을 내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책 내시기 전에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희가 술 먹은 건 오래됐으니까 네. 좀 되지 않았습니까? 한 2달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모셔서 저희가 사실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으니까 재벌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재벌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그냥 모셔가지고 중간에 얘기하는 것보다 책이 나왔을 때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좀 될 테니까 그때 모셔야겠다 그리고 조금 아껴뒀습니다, 저희가. 네.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돈 좀 놓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후배들을 한번 만나는데 선배로서 저녁을 먹으면 술값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좀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아까 스카우트 했다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배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얻어먹어라. 이 민중의 소리 기자로서 얻어먹는 건 괜찮다는 건 사회적인 합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얻어먹어라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고 갈 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중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쓰레기가 된 느낌이에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네. 자, 어쨌든 페이스북에다가 얼마 전에 막 대대적인 홍보글도 막 쓰셨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그 글을. 제가 지금은 이제 페북을 안 하는데 네. 너무 이 스마트폰 중독이어가지고 네. 좀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페북을 지금은 안 하는데 글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욕까지 섞어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된 전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주시면서 책이 나왔으니까 좀 많이 사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 나름대로 재밌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렇죠. 이게 한국재벌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상권이 있고 이번에 나온 책이 하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권. 그래서 특별히 2주를 편성해서 2권 내셨으니까 방송 2개 해야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광고 듣고요.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1권에 나와 있는 삼성과 현대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한국재벌 흑역사라는 책의 상권이 이제 삼성과 현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재판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이제 삼성하고 현대가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네. 때문에 나름대로 뒷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저희가 이 책을 미리 완독을 하고 왔으면 참 좋겠는데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책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게으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서점에도 돌아다니는데 없고 그렇죠. 샀다는 분들의 인증샷이 막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S24에 예전에 예약을 했는데 책이 안 와요. 발송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알아봤더니 너무 적게 찍으셨대요. 왜 적게 찍은 겁니까? 민중의 소리 출판사에서 찍었는데 네. 이게 너무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는 책을 찍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규모가 워낙 작고 영세해서요. 그래서 많이 찍었다가 남으면 되게 타격이 커요. 네, 그래서 많이 못 찍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책을 사주시는 바람에 급하게 지금 두 번째 세를 들어간 상태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이때쯤이면 아무튼 책을 못 구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아마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못 읽은 상태에서 목차만 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책이 일쇄로 나온 것들이 다 빨리 팔려가지고 저희가 못 구했다는 거는 괜찮은 얘기 아닌가요? 네, 괜찮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1권은 사실 지난번에 언제 나왔죠? 이게 1권이? 201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1쇄 찍고 끝났다면서요? 정확하게는 3쇄를 찍었는데 500부씩 찍었기 때문에 다른 책 1쇄에 못 미치는 3쇄. 다른 책 1쇄가 보통 2,000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만 찍고 그냥 절판했던 거라서 이번에는 세트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상하권 다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크게 보면 이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요렇게 이제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제 회사잖아요. 뭐 이병철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심용환 작가님하고 아주 간략하게 뭐 삼성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훑기는 했었는데 속속들이 내부 사정을 알거나 뭐 지배 구조를 알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냥 약간 겉핥기를 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태동한 뭐 스토리 이런 게 조금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통 한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류. 자수성가한 부류. 요 두 부류의 대표 인물들이 이병철, 정주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은 당시에 천석지주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천석지주면 우리나라에 950몇 명밖에 없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1%, 완전 금수저 출신이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대단한 한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패라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도박에 빠진 적도 있었고 여러 사업에 손을 냈다가 아버지로부터 300석, 300마지기를 물려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대구에서 국수공장을 했는데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한국의 재벌들의 초창기의 기록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기록들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봐야 되냐면 거의 전적으로 걔네들의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의 기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화된 기록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좀 행간을 읽는 연습을 해야지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별로 안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대구에서 국수공장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이 요정에서 술을 처먹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전직 한량답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서 알았느냐 자서전에 적혀 있어요. 모친상을 당하고도 요정에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성 도우미 분들을 끼고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대구에서 술 먹다가 지겨워지니까 요즘 말로 하면 룸사롱 원정대쯤 될 것 같은데 그걸 꾸려서 서울 지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요정에서 술을 먹기 위해서요. 근데 자극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은 지겨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으로 따지면 동남아시아 룸사롱 원정대 이런 걸 꾸린 거죠. 도쿄, 백부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정의 한량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병철 같은 사람이 자서전에 자기가 뭐라고 적냐면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느냐. 1940년대 빼앗긴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여 밤마다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잊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감춰야 되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 쪽팔린 얘기를 자기가 직접 자서전에 적어요. 1940년대 빼앗긴 현실이 암담하면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총을 들고 싸웠던 광복군 투사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 암담한데 왜 요정에서 술 처먹고 앉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이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K그룹의 창업주 최종건이라는 사람은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요절을 했어요. 40대. 1970년대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SK그룹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 더더욱 창업주 최종건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실제로 그 사람의 기억이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지어낸 기억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SK가 밝히고 있는 창업주의 역사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경직물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19살의 나이에 100여 명을 이끄는 조장이 됐다. 우리 창업주가. 1940년대 선경직물이라는 회사는 군복 안감을 내던 군수기업이었거든요. 전범기업입니다. 이 전범기업에서 19세 청년이 일본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100명을 이끄는 조장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렬하게 일본에 찬성했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이 최종건이 했었던 일은 선경치안대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일본 간부들의 일본으로 넘어가는 도의를 돕습니다. 그리고 선경직물을 차지했다. 이게 걔네들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대놓고 친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치안대까지 조직을 해서 일본 간부들의 도의를 도왔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살아온 역사들을 보면 어마무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이병철도 그 이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을 거쳐서 박정희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집권하자마자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전부 다 부정축제자들이다. 전부 다 사형시켜버리겠다. 일본에서 얼마 며칠 걸리지도 않고 항복선언을 합니다. 내 재산을 전부 내놓겠다. 박정희가 이병철을 부르죠. 불러서 뭐 전재산 내놓을 것까지는 없고 전경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정치자금을 대라 뭐 이런 바터를 합니다.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깡도 되게 없었던 사람이고 정권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숨죽이고 살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다니는 성격이었습니다. 전혀 진취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뭐 그러다가 패스트 팔로워, 예, 번개같이 별명이 돈병철이었거든요. 돈은 많았었던 거죠. 앞선 선도주자들이 딱 시장을 개척하면 2위로 고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어가서 돈으로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보면 반도체 빼고 나서는 전부 다 후발주자예요. 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역정이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기업가로서도요. 미원을 향한 이병철의 집념이라는 목차가 있거든요. 네. 이건 내용이 뭘까? 저는 아직 못 봤으니까 좀 궁금한데. 이병철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내 평생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자식, 하나는 골프, 하나는 미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인 건데 밀가루도 누군가가 먼저 하면 따라가서 확장을 해가지고 시장을 점유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LG가 전자를 만들면 사돈 집안이었거든요. LG하고 삼성하고요. 근데 LG가 전자를 하면 그 뒤에 또 따라 들어가서 또 전자를 확대하고. 하긴 뭐 제가 어렸을 때 금성이 좋다고 어른들이 다 금성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삼성 못 쓴다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삼성이 전자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이 사돈 집안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근데 제가 뭐 LG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LG 구씨 집안은 좀 쿨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이제 방송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승지가 가져라. 그럼 손 떼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쓱 갈라서 하는 면이 있는데 이병철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병철이 2위로 뛰어들어서 성공을 1위를 압살을 해버리고 시장을 장악했던 모든 분야에서 안 됐던 게 조미료 시장입니다. 오, 그래요? 네. 대상그룹의 미원이라는 게 있었고요. 일본에서 들여왔던 하얀 가루가 있었고요. 저걸 너무 따라잡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풍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라갑니다. 미풍. 예.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끝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병철이 이제 평생의 회한을 가진 거죠. 내가 유일하게 1등을 못 따라잡았던 거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병철 대와는 상관이 없이 1980년대 들어와서 이 하얀 백색 가루 MSG가 너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의식이 확산이 되면서 70년대 제1제당에서 황토색 가루의 쇠고기 다시다를 내놨는데 이걸 아무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80년대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다 열풍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침내 이병철의 CJ가 제1제당이 미원을 이기죠. 예. 근데 어쨌든 미원 백색 가루 쪽으로는 이기질 못합니다. 백색으로는 못 이기고 예. 황색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김혜자 아주머니와 함께. 그렇죠.
그 3대가 되게 웃기네요. 네. 이재용 씨 전처가 대상의 임세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평생의 이병철의 한이었던 미원을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혼을 해버렸죠. 그쵸. 이혼을 해버려서 미원 집안하고는 영원히 악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신세계 그룹하고는 어때요? 중간에 이제 신세계 그룹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목차에다가 적어두신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도 조금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신세계 그룹과는 굉장히 부드럽게 갈렸어요. 그 신세계 그룹의 최대 주주가 이명희.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죠. 그런데 이 이명희 씨는 정말로 아버지한테 살가웠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김이상 군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식이 들어갈 때 미리 맛을 보고 과일 같은 것도 먹어보고 아버지 입맛에 맞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 회장을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너한테 신세계를 물려줄 건데 이거 하나만은 명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 예, 일이 잘못돼도 너는 책임지지 마라 이러는 거죠. 예, 이런 유지를 남겨서 비교적 깔끔하게 거기는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CJ그룹과 삼성은 굉장히 복잡하게 분리가 되는데 이건희 대해서도 뭐 막내 동생에게 주는 거는 오케이 콜 하고 이제 신세계를 물려주고 바로 삼성이 유통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물려주고 또 동생을 밟으려고 이건희가 들어섰다가 뭐 홈플러스 이게 처음에는 삼성에서 출발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참패를 하고 손을 떼죠. 손을 떼는데 그쪽이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그 CJ하고는 갈라설 때 결국은 뭐 맨 위에 이맹희, 이건희, 일남과 삼남이 피 튀기게 싸우고 이제 양쪽이 갈라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계열 분리를 통해서 이명희 회장 쪽, 지금은 이재현 회장, 장손 쪽으로 CJ를 물려주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물려주기가 싫어서 자르는 것도 어떤 식으로 자르냐면 주식을 이명희 자기 형한테 줘야 되잖아요. 형한테 안 주고 형수한테 줍니다. 얼마나 형이 미웠으면. 그래서 지금은 작고한 그 이명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CJ에서 아무 직함이 없죠. 전 제일비료 회장, 제일비료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거든요. 제일비료 회장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떼주고 난 다음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학수 씨라고요. 이건희 회장의 최측근이죠. 분명히 계열 분리를 시켜놓고 자기 큰형 집안 쪽으로 지분을 다 넘겨놓고도 갑자기 CJ그룹 인사를 삼성에서 내요. 이학수 씨를 CJ그룹의 고문으로 임원으로 인사를 냅니다. 그래요? 근데 CJ 쪽에서 뭐야 이거 왜 지네들이 인사를 내는데 그럴 수도 있어? 예, 그랬더니 1년 뒤에 도와주려고 그랬다. CJ에서는 돈 필요 없는데 빨리 안 데리고 가냐?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CJ 이재현 회장 한남동 일가에 다 복작복작 모여 사는데 이재현 회장 쪽에서 양쪽이 이제 사이가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안 좋아졌겠어요. 그렇죠. 근데 CJ 쪽에서 이재현 회장이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보니까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살펴보니까 저쪽에 이재용, 이건희 회장 집에 CCTV를 설치해놓고 이쪽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 유명한 쪽에 돌려놓고 있어가지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그 왜 감시하느냐고 막 항의를 했더니 그래도 사촌지간인데 도와주려고.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갈렸어요. 그런데 이명희 집안하고는 깔끔하게 갈렸죠. 네, 깔끔하게 갈렸지만 삼성이 그 뒤에 유통에 한 번 더 발을 들였다가 실패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이건희 시대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책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다 설명하면 안 되니까 이재용 씨한테 이제 넘어와서 정확하게 이 업무 능력이 경영 능력이 검증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이재용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삼성이 뭘 제일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삼성은 존재 자체가 잘못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그룹은 법적으로 불법 기업입니다. 표현이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차의 주인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다 정몽구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현대차의 주인은 기아차입니다. 그러면 기아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럼 그게 정몽구니까 정몽구를 회장으로 하겠지? 아닙니다.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왜 정몽구가 회장이지? 현대모비스의 회장이 정몽구니까 그 그룹을 전부 정몽구가 지배하고 있겠구나. 아니에요. 현대모비스의 주인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서 돌아가면서 서로 A가 B의 주인이고 B가 C의 주인이고 C가 A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셋은 누가 주인인데
정몽구 회장님이요 이래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실제로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현대모비스의 7%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이제 돈 좀 많은 사람이 현대모비스 7%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붙어볼래. 내가 현대모비스 8% 샀어. 자, 이제 나를 주인으로 모셔. 싫은데요? 왜? 현대차가 주인이니까 와가지고 나는 30% 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너를 장악하면 되는 거야? 싫은데요? 기아차가 우리 주인인데요. 야 그럼 기아차에 가서 뭘 해보면 되는 거야? 싫은데요? 모비스가 우리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네. 뭐 순환출자. 그렇죠. 네. 그걸 순환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의 주인은 B예요. 그럼 B한테 가서 네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A인 거죠. 요거를 상호출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유예가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테니 이걸 다 해소하기가 어려울 테니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잠정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그룹이 원래는 3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곳이 해소가 됐죠. 롯데가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 이 2곳이 남아 있는 거죠. 일단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 이재용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겠죠. 이게 여야 합의로 해소해. 법이 그러니까. 이러면 금융이든 전자든 뭐든 하나를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용의 재산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이재용이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래서 9조 원 중에 대략 한 4조 정도는 세금으로 받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용은 증여세를 정확하게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은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에서 16억 원 증여세를 깔끔하게 냈습니다. 나머지 44억 원을 지금까지 9조 원으로 불린 겁니다. 예,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에게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돈은 증여세 한 절반 정도가 아니고 재산 전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너 체제 자체도 존재 자체가 불법인 거죠. 네. 모든 게 엉망진창인 상태, 존재 기반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요. 요 최근에 벌어진 중요한 사단은 이재용의 초조감 같은 거였을 거예요. 네.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 상호출자,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는 게 삼성에 언제 적용이 될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이재용이 그 44억 원을 가지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 재산을 지금 9조 원까지 불렸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운동권들이 개척했고,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재용이 개척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모든 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을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일반인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하시는 분들도 요령이 생기는 거죠. 도로교통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전술을 새로 짭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요. 그걸 또 잡아가둘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은 거리의 시위꾼들이 개척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국의 세법은 이재용이 개척을 해왔어요. 이재용이 해온 게 너무 잘못됐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국세청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세법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세법 바꿔야죠. 바꾸겠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걸 도입을 해와요. 네. 또 바꿉니다. 또 새로운 걸 도입을 해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까지 오는 겁니다. 현행법 체계로는 완전히 모든 게 다 불법인 거죠. 그런데 이게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죠. 더 쓸 수 있는 기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만 나쁜 짓을 해서 재산을 9조 원까지 불린 상태에서도 아버지가 덜컥 병석에 들어 누웠을 때 이재용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재용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0.5%도 안 돼요. 예. 0.5%로 지배를 할 수는 없죠. 보통 한 10%는 넘어야 되거든요. 안정적이려면 한 20%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1%를 살려고 그래도 3조 원이 드는 거예요. 지가 가지고 있는 9조 원 다 때려박아도 3%밖에 못 삽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지배를 해야 내가 명실상부한 삼성그룹의 지배자가 되느냐가 이재용의 가장 큰 과제였고, 아버지는 덜컥 누우셨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가 조금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 지분이요. 저것도 무지하게 큰 겁니다. 예, 저 4%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넣어야 돼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돌아가시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네. 그 4%가 2%로 잘려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렇게 오래 병석에 지금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실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내려야 되는 결론이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전자 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재용은 당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제일모직은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죠. 네. 문제는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어서 금융 쪽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제일모직이 삼성전자 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희한한 회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물산이요? 예. 이 물산이라는 회사가 건설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요. 희한하죠, 이것도. 네. 레미안 아파트도 짓고 그렇죠. 장그래 씨가 다니던 인터내셔널도 같이 하고 있었던 네.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예전에 돈을 벌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쌀 때마다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던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분량이 컸어요. 10% 정도가 됐었다고요. 저게 뭐지? 10%면 어마무시한 분량이죠. 저것만 먹으면 되겠다가 이제 참모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쳐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모직은 어차피 부회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으로 넘겨버리면 그 10%는 우리가 먹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발표가 되는 날 이정무 편집국장하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아니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진짜 예, 저 방법을 찾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패션 회사하고 그때 그 제일모직이 패션하고 에버랜드를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패션 놀이동산하고 건설 무역을 합친다라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합병이 발표가 딱 될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제일모직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삼성물산 주가도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네. 모든 언론도 행복합니다. 이제 이재용이 명실상부하게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됐으니까요. 이재용도 행복하겠죠. 대한민국 5,400만 국민 중에 불행한 사람이 저하고 이정무 국장 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 안 나왔죠 그날.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술을 먹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정말 놀라 자빠졌었습니다. 근데 이 제일모직은 왜 상한가가 됐냐면 이제 비로소 제일모직이 명실상부하게 삼성그룹의 대장 회사가 됐다. 그러네요.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됐으니까. 삼성물산 주가는 왜 상한가로 올라갔느냐. 이재용 밑으로 들어간다. 이재용이 우리 최대 주주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회사를 잘 돌봐주겠냐. 이거였었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술을 먹으면서 다음날에 기사를 썼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통 이렇게 큰 합병 발표를 하면 합병 이유를 공시를 합니다. 회사에서요. 네. 합병 이유가 뭐냐면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기술력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발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해보다가 도대체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하고 합병을 하는데 무슨 시너지가 있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말이냐. 내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시너지는 건설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의 작업복을 제일모직이 패셔너블하게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분들의 사기를 올리거나 주말에 휴식하실 때 휴가증 대신에 보너스 대신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주거나 이런 거밖에 더 있겠냐. 제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었습니다. 네. 이게 합병이 되면 시너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합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가 자본이 이걸 보더니 픽 하고 웃는 겁니다. 이 새끼들 봐 이러면서 저거 우리 80년대 다 해봤던 건데 얘네들은 그쪽 분야에 도 같은 애들이니까요. 예. 그러더니 삼성물산 지분을 한 7% 정도 딱 사더니 주주총회를 요구합니다. 나 이 합병 반댈세. 예. 그때까지 삼성물산 주주들은 좋아했거든요. 와 이재용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뭐냐면 합병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 이제 예를 들면 김 선생하고 김프로 두 분이 동업을 하시는데요. 김프로께서 500만 원짜리 사무실을 대시고 김 선생께서 500만 원짜리 기계를 대셨어요. 이러면 새로 만든 회사의 주인은 두 분이 공동주주이신 거죠. 네. 5대5 지분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 김프로께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경우라면 어떻게 합병을 하냐면 똑같이 500만 원을 내지만 야 김 선생 내가 대장이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자가 번식력이 있는 오피스텔이다. 내일이면 2채가 된다.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치지 말고 900만 원으로 치자. 네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내일이 되면 농물이 나와서 망가진다.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못 쳐주겠다. 100으로 치자. 100으로 치자. 이렇게 합병을 해버리면 5대5가 아니고
9대1이 돼버리는 거죠. 장부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름답네요. 네, 이런 방법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김프로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아, 그렇지. 네, 김 선생은 반대하시는. 뭐 친구가 원한다면 뭐. 네. 이래서 아까 그 합병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당시에 합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양쪽의 재산을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합병을 한 게 아니고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하나도 없고 네. 제일모직에는 이재용 지분이 많으니 삼성물산을 최대한 찌그러뜨리고요. 제일모직을 최대한 키운 상태에서 합병을 한 겁니다. 네. 합병을 했더니 3대1로 합병이 됐어요. 아. 제일모직의 재산이 3배다. 3대1이다. 이렇게 합병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몰랐으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은 3대1도 좋아요. 그런가 보다 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린 이재용 밑에 들어가니까 잘 될 거예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가가 오더니 장부 까보자 이러는 겁니다. 3대1이 맞냐 까보자는 거예요. 진짜 니네가 3배가 맞는지를 까보고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깠더니 거꾸로 3대1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물산이 더 크겠죠. 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10%라고 했는데 이것만 해도 30조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산을 까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3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속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9대1로 우리가 속은 거잖아요. 내가 3이 되고 저쪽이 1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저쪽이 3이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이 카페를 만들고 합병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 합병에 찬성하려면 66.7%의 찬성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부결될 뻔했습니다. 진짜로요. 소액 주주들 다 반대했죠. 그다음에 이 외국계 연기금 회사들은 그냥 이런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라는 건 국민들의 돈이니까요. 그래서 의결권 자문 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회사한테 우린 이번에 합병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를 물어봐요. 그래서 의결권 자문회사 국제적인 회사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 자문회사 세계 1위, 2위, 3위, 4위 전부 다 합병 반대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삼성물산이 그렇죠. 불리하다는 거죠. 상습적이죠. 예. 네. 우리나라의 서스틴베스트라는 자문회사도 반대가 당연하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 66.7%가 통과가 불투명해진 거죠.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말마다 초과 근무했습니다. 소액 주주들 찾아다녔어요. 네. 가가호호 방문했겠죠. 정말 그랬습니다. 네. 수박하고 화장품 들고요. 네. 설득하느라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종이 일간지가 100개인 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00개 일간지 일면에 삼성물산이 광고를 내요. 네. 100개나 됩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100개 일간지 일면에 삼성물산 주주 여러분 제발 찬성해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일간지 광고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100개 일간지에 현금을 뿌렸다는 겁니다. 쓰지 말아달라. 아니죠. 좋게 써달라. 우호적으로 써달라고 예, 하는 합병에 거죠. 찬성해달라. 네. 모든 언론이 거기 우호적으로 썼어요. 외국 기업으로부터 한국 기업 삼성을 지키자. 뭐 이런 식이었죠. 20몇 개 증권사가 보고서를 냅니다. 이 합병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 곳 빼고 나머지가 모두 합병에 찬성 보고서를 냅니다. 네. 한 곳은 어딥니까? 한 곳은 하나투자증권. 네. 주진영 대표. 네. 그거 냈다가 오너한테 쫑크 먹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주총회에 가보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산운용사라는 곳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은행에서 그 돈을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회사, 자산운용사라는 곳에서 직접 주식을 사고 팝니다. 이 34곳의 자산운용사가 주주총회에 참가를 해요. 국내 34개 자산운용사가 전부 합병에 찬성합니다. 네. 왜 찬성하냐면 얘네들은 고객 돈을 많이 받아야 유리한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객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삼성생명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자산이 뭐 100조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 나라가 미친 듯이 돌아가서 삼성을 지지했는데도 이게 통과가 안 될 지경이었던 겁니다. 66.7이 안 나와요. 네. 요때 국민연금이 나서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한 10%가량 들고 있었는데 요게 정말로 삼성으로서는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국민연금이 사실은 그 몇 개월 전에 비슷한 합병에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SK와 SK CNC가 합병을 할 때 이게 뭐 말이 되냐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외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건 뭐 백발백중 최태원을 위한 합병인데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합니다. 그 경력이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를 생략하죠. 네. 생략해버리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모든 걸 주주총회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요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일 때는 섀도우 보팅이라고 해서요. 표를 66.7대 33.3으로 나눠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반의 영향을 안 미치게 할 수도 있죠.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섀도우 보팅만 했어도 국민연금이 아예 기권만 했어도 통과가 안 되는 투표였었죠. 1몇 % 차이로 통과했거든요. 네.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결정을 홍한선 이 사람이 혼자서 문영표의 지시를 받아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김프로의 전문 영역이지만 어쨌든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지금 살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그걸 걔네 둘이 혼자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부탁 안 하고. 그 이재용이 가만히 있었는데 걔네 둘이 그 결정을 해서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게 지금 서울고법의 엇갈린 판결이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뭐 도와주려고 했나 보죠. 네. 두 분이 멍청할 정도로 착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웃긴 게 홍한선 씨는 그때 그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이었고요. 문영표 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문영표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홍한선 운영본부장한테 뭐 압력을 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유죄인데 실제로 문영표 장관은 그 직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복지부 장관에서 낙마를 합니다. 그런데 김프로께서도 기자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보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공단의 상위기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장관을 하다가 기금운용공단 이사장으로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공직사에서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듬해에 박근혜가 문영표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였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 출신으로 앉히죠. 그러니까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박근혜가 국민연금공단과 그 이재용의 합병을 보고 저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와, 국민연금이 이렇게 센 거구나. 그제서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지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연금이 다 일대 주주들입니다. 모든 재벌에. 얘네들을 활용하면 재벌들로부터 뜯어낼 게 엄청나게 많구나. 합병 찬성해줬더니 막 300억, 400억이 넘어온다 말살하고. 이걸 저는 그때 깨달았다고 봅니다. 저는 반댈세. 예. 그분은 너무 맑으셔가지고 그렇게 깨달기가 좀 어려우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이 깨달으셨겠지. 다른 분이 깨달으셨네요. 최순실 대통령이 깨달으셨겠죠. 뭐 어쨌든, 네. 국민연금을 내본 적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셨을 거지만. 내가 연금을 낸다고? 네. 이랬을 거야 아마. 그 사실을 보고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누군가가 깨달으셔서. 그렇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가장 믿을 만한 문영표를 이제 이듬해에 꽂아 넣었을 것이라는 게 제 추정이죠. 네.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데요. 네. 되게 좋아하는 보드게임 중에 어콰이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혹시 해본 적 없으시죠, 두 분은? 저는 안 네, 해봤어요. 저도 없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게임이에요. 그 게임의 그 메커니즘이 방금 말씀하신 삼성 말씀하신 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 게임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저희끼리 그런 권모술수를 다 부리거든요. 네. 블러핑도 하고, 뭐. 자, 그래서 저희가 삼성 얘기만 듣는데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있나. 네.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책에. 굉장합니다. 이거 네. 거의 무협소설 3배 정도 재밌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삼성하고 현대로 구성된 게 상권이거든요. 네. 원래 저희 계획대로는 뭐 삼성 현대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반 이렇게 털면 이것만 한 10번 돌려 들으실까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현대는 저희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을 홍보할 때는 모든 걸 다 까고, 굉장히, 솔직하게 책을 사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이거는 한 권 사가지고 혼자 간직하시고 그러지 말고, 여러 권을 사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선물하고. 재밌어요, 일단. 네. 네. 원래 뒷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용민 브리핑에서 네. 이게 책을 좀 사셔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예스24에서는 한 10위 정도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조금 더 올려봅시다. 제가 왜 10위까지밖에 못 갔는지를 알 것 같아요. 주문이 안 되잖아. 그렇지. 책을 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10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주문량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다음 주에 2세가 나온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김프로쇼가 나셔가지고 그렇죠. 요거를 5위권 안으로 네. 밀어 올려봅시다. 네, 한번. 한번 올려보시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게 제가 되게 즉흥적인 사람들이라 네.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CM을 만들자. 광고를 만들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주에 저희 거에 트는데 뭐 저희 거에 트는 거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사시려면 사니까 네. 별 효과가 없고 제가 요거를 김용민 브리핑에다가
공짜로 꽂아라. 30초만 내놔라. 네,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혹은 광고비를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경우, 우리가 노조를 결성했으니 빠지겠다. 총파업. 그렇지. 나는 토요일에서 빠지고 네. 이완배 기자는 다른 코너에서 빠지겠다. 제작 거부. 그렇지. 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CM도 만들어가지고 좀 여기저기 뿌려서 틀고 여러분도 하고 계시는 SNS에다가 뭐 인증도 하시고 여러 개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대투쟁의 한기를 굳건히 걸어보아요. 자, 요거만 따가지고 보내야지. 방금 헤드카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출연료 올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광고 틀고 이 책을 좀 많이 팔아달라. 말씀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국재벌 흑역사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롯데하고 SK가 이제 하권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또 흥미진진하게 한번 들어보고. 요 4대 그룹을 이렇게 상하로 나누신 거군요. 네. 기왕에 사실 거면 서점 가서 사시는 것도 좋은데, 예스24에다 흔적을 남기고, 리뷰도 남기고, 이래서 한번 좀, 순위도 올리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뷰를 꼭 남겨주세요. 네. 그 책 파는 사이트들에서는 리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기왕에 남기시는 거 그렇죠. 김프로쇼에서 들었다고도 좀 남기시고 별 꼭 5개 주시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완배 기자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눴는데 일주일 동안 책 열심히 사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살 거예요. 자, 아무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셔가지고 학원으로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